풀어봤던 거라죠.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시온이자 신간도. 자, 봅시다. 첫 번째 문단 한번.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이 처한다. 예, 정보 비대칭 상황 얘기했죠. 음,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를 직면한다. 정보 비대칭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예컨대 정부는 이제 정부가 뭐 이런 걸 더 시장에 개입한대요.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을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과 역선택 문제, 그리고 정보의 개입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예. 뭐 어렵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자,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에서 발생한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하는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 의도, 편향 등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 가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규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의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부여를 강제하였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 제작에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같은 의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보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고 있다.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보 개입 여부에 두고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시장을 그대로 둬라. 아니다. 시장은 시장도 간섭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이제 관련 법규 조항이 있어요. 관련 법규 조항 몇 번이냐? 12번. 기업과 니은에. 니은도 있네요. 니은도 봅시다. 자, 여기 나오네. 사상의 자유와 시장의 이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야? 그죠? 두 번째는 온라인 상거래 생성형 AI 광고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 즉 생성형 AI 때문에 허위 가정 광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그런 것들도 제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니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했다.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 왜곡 정보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허위 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 정치적 사안 판단을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의 집단의 의도적으로 유통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을 오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은 정보의 공동주의 강화를 주장한다. 자,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를 낮춰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한 위협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기획은 뭐야?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 여기는 개입하면 안 된다. 얘는 그래도 후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12번 기업과 니은의 이해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자, 12번은 이런 풀었겠지만 자, 기업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뭐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죠. 그러니까 정보 개입 없이 의견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거야. 니은은 이제 표현의 자유 기본권이라는 점은 인정하는데 다만 허위 왜곡 정보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가진 공동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에 따라 이제 그 플랫폼 시장의 자율 교제를 실시하는 것과 이 정부 플랫폼 사업자 공동 규제 실시하는 규정하는 것에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야? 기획은 자율 규제와 니은 공동 규제에 대한 모두 표현의 자유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고 있죠. 답은 그래서 5번이.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풀었는데 그 신지는 원래 이거 맞았었나? 원래 그 저기 그 뭐야? 모의고사 때 맞았겠지? 12번. 그럴걸요? 그렇군요.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은이는 맞았어. 원래 이거 12번 맞았어? 네. 오, 자신 있어. 좋아요. 자, 뭐 이렇게 요번에 뭐 모의고사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속 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3월은 조금 그래도 6월과 9월은 이렇게 하나씩 다 풀어봐야 돼. 어, 이제 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제 왜냐면 고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문단의 이제 주제도 그거죠. 사상의 자유시장 또 이론 얘기가 나오죠. 네 번째 주제. 자, 어,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엇갈리는 논의 헌법재판소와 실명 확인, 이 관련 법률 조항이 있고 비용이 나오구나. 실명 확인 사건에 표면화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 제지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에 해당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 왜곡, 정보 등 토론 등의 자율적인 반발이 규정되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플랫폼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다시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 확인 사건을 통해서 정부 개입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번 봅시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정부의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자 장단점 분석 제시 중심은 아니죠. 2번 자,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런, 그죠? 결과요.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을 봐서 정부가 개입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대해 정부에 대응하는 방식을 완전 경쟁시장 모델을 상징하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그에 대해 비판론을 결부해서 정부 개입해서 안 된다는 입장과 규제가 필요한 입장을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맞죠. 자, 쉽게 풀었겠죠? 1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정을 하지 않은 것은 세부 추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사회적 사고를 묻는 거예요. 사회적 사고를 묻는 거니까. 자, 이거 3번이 나오죠. 두 번째 문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허위 가장간 그 의도를 이용자가 쉽게 파악하게 되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 자, 그 두 번째 문단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자, 이용자가 정보의 지인이나 의도, 편향 등 여부를 알기 위해 어려운 허위 가정 광고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온라인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 이용자에게 쉽게 파악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답은 그래서 3번이다. 12번 있고요. 13번, 13번 A, B와 관련돼서 자, 이건 이제 외적 증거. 근데 이런 게 항상 외적 증거란 뭐냐면 이러한 주제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 사례를 제공하는 거죠. 구체적 사례예요. 사례거나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자, 정직하게 얘기해보자. 신지 13번 원래 처음부터 맞았나?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래, 아까 정말. 허리는? 저 이거 맞은 것 같아요. 음, 잘 찍는데. 자, 13번 봅시다. A, B와 관련하여 보기는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어, 자, 봅시다. 이 A는 뭐였어? 아까 A는, 자,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얘기죠. 관련 법률 조항. 그리고 B는 사사, 실명 확인 사건, 이런 개념이야. 그죠? 그럼 봅시다. 자,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가정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 생성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인터넷 언론사가 분류되는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했다. 두 게시는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생성의 인공지능은 이걸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허위일 수 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 네모는 정치 추진하고 영영 방식 채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그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의 처벌하는 세무법의 제정을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은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되어 플랫폼 B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되었다. 이 을을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로 플랫폼 B로 수차례 올렸다. 단 지문에 언급되지 않는 법률에 적용하지 않아.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갑이 게시한 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가정가고이지만 그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A로 제지하지 못하겠고. 자, 이거 뭐냐면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A는 인공지능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고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이를 통해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A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자,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갑이 그 동영상인 가상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가정한 거지만 갑을 A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그죠? 그래서 이 문단에 A가 아까 뭐라 했어요? A가 관련 법률 조항이니까. 자, A는 인공지능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고,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에게도 그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근데 보기에는 갑은 광고성 정보를 제작해서 게시한 정보 제공자를 할 수 있죠. 따라서 현재의 A로는 정보 제공자 갑을 A로 제재하지는 못해요. 자, 3번도 맞죠. 을이 작성한 그래서 자 영영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처벌하는 세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회적 정치적 표현에 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해당하죠. 그런데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 사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여기 나오죠. 헌법재판소. 자,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4번도 의리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이 게시한 것은 세무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면 네 번째 문단 비판론을 제시한 상황의 정책이 담당자가 특정 개인의 집단에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해서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B에 대한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을 비판론과 같은 취지라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에 뒷받침한 근거가 될 수 있죠. 답은 5번이에요. 자,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 B에 대한 헌법재판소 게시판 이용자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죠. 따라서 플랫폼 B가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B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에 따라서 플랫폼 B의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아요. 그 답은 뭐니? 오케이. 자, 14번과 17번은 이제 과학인데, 과학기술. 자, 라플라스 시계 원리와 적용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학 질문이니까 한번 천천히 봅시다. 자, 우리는 물방울과 비눗방울, 기포 등의 구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형의 동일한 부피의
표면적인 채소인 형태인데 이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을 발생하는 자, 이 발생은 여기서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생겨나는 거, 문맥상 A의 밥글씨에 적절치 않은 것은 발생, 1번에 올라온다. 음, 발생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올라오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죠. 그 생겨나는 거죠. 답은 1번이니까 쉽게. 1번이니까 이렇게 됐고. 자, 발생하는 표면 장력 작용 때문이다.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더 그 크기에 유지한다.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 수축을 힘으로 작용한다. 이리 간의 관계를 라플라스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을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를 구형 액체 방울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은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표면 장력 라플라스식인데 액체 방울이 구형이 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 표면 장력이 액체를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장력, 끌어들이는 게. 그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를 발생한 라플라스식에 소개하는데 핵심은 뭐야? 반지름이 작을수록 압력 차이가 크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 문제. 자, 라플라스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유용하다. 자, 어,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 압력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이는 공기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동하기 때문이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자,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 측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이에 따라서 폐포 확장이 쉬워진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폐포와 라플라식인데 폐포는 압력 차로 이제 호흡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면 활성제가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고 폐포 확장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는 폐포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찌그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리를 폐포에 둘러싼 액체층의 표면 장력이 폐포를 수축시키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또 세 번째, 라플라스식의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에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이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는 다른 쪽 기포가 공기로 이동한다. 이 결과 기억, 두 기포가 합쳐져서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자, 기포가 합쳐지는 이유야. 작은 기포가 압력이 더 크죠. 공기가 작은 기포는 큰 기포로 이동해요. 결국 큰 기포가 하나가 생성되죠. 그러니까 작은 기포가 사라지고 큰 기포가 더 커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기억. 자, 기억에 대한 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을 이해하면 되죠. 기억은 뭐예요? 처음 기포들보다 반지름 기포가 만들어진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라플라스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차이의 구형 액체 방울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 반지름에 반비례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따라서 새롭게 만드는 기포와 내부 외부 압력 차이는 처음 큰 기포보다 작아져. 그거 맞는 건 뭐야? 이거네. 그지? 답은 4번이에요. 어? 자,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라플라스식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잉크젯 프린터에서 분사 장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 방울 형태가 되며
이 잉크는 방울 중에서 도달한다. 라플라스식이 알 수 있듯이 이때 구형의 크기는 잉크 방울의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내부가 외부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와 라플라스식이죠. 노즐에서 나오는 잉크는 구형 방울이야. 노즐에 방울이 나오는데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커서 크기 때문에 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잉크 방울도 라플라스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 자, 구형의 시온이 들어왔나? 이거지. 구형의 잉크 방울이 그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했는지 정도는 오네소르게 수로 표현한다.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 잉크젯 프린터와 노즐의 지름길에 의해서 결정된다.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고,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는 거죠.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이 고불이 클수록 작다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안정적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안정적 인쇄가 가능한지 얘기하는데, 자, 이게 온에서 오르게 수가 인쇄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값이야, 이게. 그 영향과 요인이 점도,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점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온에서 오르게 수가 또 올라가고,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이 올라가고 온에서로 개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쇄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여섯 번째 문단에 일반적으로 온에서르게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면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자꾸 이게 어휘 이제 이런 어휘들이 나오는데 어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거를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일반적 오네소르게라고 있죠. 오네소르게. 자, 자, 그, 일반적으로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 오네소르게는 아까 얘기했죠. 딩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0.1에서 1.0 사이면 안정적 인쇄 가능한데, 가령 점도 커서 오네소르게 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잉크의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와 반대인 경우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원치 않은 오염이 발생한다. 오네소르게 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에 의해 오네소르게 수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안정적 인쇄가 가능할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네소르게 수 얘기했었죠. 어떤 개념인지. 음, 자, 그럼 이제 그럼 해가지고 자 여섯 번째 문단도 오네소르게 수와 인쇄 품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0.1에서 1.0까지는 정상 인쇄. 근데 너무 크면 잉크가 안 나온다 했죠. 너무 작으면 뭐야? 위성 잉크가 방울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 이제 들어서 자 그래서 14번에 자 윗글에 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절치 않은 거 자, 봅시다. 어, 1번. 액체 방울 구형을 이루는 것은 액체의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죠? 첫 번째 문제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의 구형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작용 때문이라고 했죠. 두 번째, 동일한 부피의 액체를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 다른 액체가 이루고 있는 그 표면적이 작다. 자, 첫 번째 문제 나오죠. 구형의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력이 최소한의 형태라고 했고, 세 번째, 호흡이 일어나는 폐포 내부 압력, 인체 외부 압력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나옵니다. 폐포에서 그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 압력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드나든다고 하였고, 이것은 공기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네 번째,
지질은 페퍼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이 약화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이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나옵니다. 페퍼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페퍼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 구성되는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고 액체층의 표면 장력이 낮춰서 페퍼 확장이 쉬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계면 활성제 구성 성분인 지질은 페퍼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 구성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자, 이게 네 번째 본다는 잉크젯 프린터는 분사 장치 노즐을 통해서 잉크 분사하며 이때 분사된 잉크가 공기 중에서 방울 형태가 되어서 종이에 도달하죠. 즉 노즐은 잉크를 분사하는 장치로 제시되어 있을 뿐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서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문자를 해줄게요. 어? 음, 자, 14번에서 5번이 되고, 15번 했죠? 자, 16번. 자,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일 때는, 어, 뭡니까? 어, 가장이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 문서 한 장을 인쇄했을 때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다. 두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문서를 인쇄하니 빨간색 잉크가 노즐에 나오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빨간색 잉크 구입했을 때 더 끈적끈적해서 첨가지를 넣어 끈적거림을 정도 조절해 다시 인쇄했다. 이 시점을 파란색 잉크를 구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이후 세 달이 더 지난 후에도 문서를 인쇄해 보았다. 단 두 잉크를 내보낸 노즐의 모양 크기는 크게 동일하다. 자, 그래서 구체 사례에 적용하는 건데, 자, 구입 당시, 적절한 것. 구입 당시 빨간 잉크 오네소룩의 수와 달리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 오네소룩 수는 대략 0.에서 1.5 사이였겠군. 자, 여섯 번째 문단에 나오죠. 일반적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에서 0.에서 1.0 사이 안정적인 인쇄 가능하다고 했죠. 보기에서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 문서 한 장을 인쇄했을 때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 모두가 안정적으로 출력되었기 때문에 이로 봐 이거 구입 당시 두 잉크 오네소르게 수는 0.에서 1.0 사이에 볼 수 있죠. 자, 어, 잠깐만.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의 온에스르기 수는 대략 0.1쯤. 보기에서 잉크젯 프린트 잉크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 문서 안정 있을 때 파란색 잉크와 빨간색 잉크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기 때문에 구입 당시 두 잉크, 그죠? 두 잉크여야 돼. 네, 두 잉크. 빨간색 잉크는 와 달리면 안 돼, 그죠?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빨간색 잉크 첨가제를 넣어 인쇄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 잉크의 온의 수가 더 커진 것이 그려야 되는데 다섯 번째 문제에 나오죠. 온의 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다고 했죠. 보기에 두 달이 지난 후 빨간색 잉크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끈적했다고 했기 때문에 빨간색 잉크 점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후 첨가제를 넣어 끈적거림 정도를 조절하자. 다시 인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첨가제는 지나치게 커진 점도와 온의 소르게 수를 적정 범위로 낮추는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3번. 파란색 잉크 점도 표면 장력을 유지한 채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파란색 잉크의 온앤스력의 수는 변함이 없겠군. 자, 요거는 자, 다섯 번째 분단에서 온의 소르의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고 했기 때문에, 파란색 잉크 점도와 표면 장력 유지한 상태에서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그죠? 노즐의 지름 반으로 줄이면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 이 세 값의 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도가 유지된 상태 이 세 값의 곱이 변하지 않으므로 파란색 잉크의 온에스력의 수 역시 변함이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좀 여러분들이 좀 틀렸을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자꾸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 내일까지 풀어서 다른 거 풀어서 점수하고 해서 올리고 자, 내일 이거 18번부터 21번 뭐야? 하그찬 27번까지 내일 8번 있어요. 내일 18번부터 27번까지 풀었는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지 말고 한번 처음에 풀었는데 두 번째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 보고 모의고사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봅시다. 안녕. 감사합니다. 음.